그들은 그를 2번 쏜 뒤 휠체어째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킬레라우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일은 아니었어요. (5월 2일) 로테르담세 루이드 현재는 네드 루이드의 일부가 네덜란드 플리싱언에 있는 더 쉘더 조선소에 새로운 대형 여객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배는 1월 네덜란드령 동인도 항로에 노후 선박을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용골이 놓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2차례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는 손상되지 않아 전쟁이 끝난 후 선박 건조가 쉽게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7월 이 여객선은 비렐름 라이스로 명명됐습니다. 이 배는 해운 회사 창립자의 손자 이름을 따 명명됐으며 그는 전쟁 중 게슈타포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로테르담 샬로이드는 로열 로테르담 샬로이드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왕실 접두사는 전쟁 공로를 기려 부여되었습니다. 1947년 11월 1일 비렐름 라이스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 192m, 폭 25m, 홀수 8.9m였으며 총 등록 톤수는 21,119톤이었습니다. 이 대형 여객선은 169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배는 매끈하고 낮은 형태의 굴뚝과 혁신적인 구명보트 장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량 알루미늄 구명보트는 선박 측면 하부에 내장되어 다빗 없이 유선형 외관을 구현했습니다. 이 배치는 구명보트가 수면선에서 15m 이상 높지 않게 배치되어 전통적으로 선박 위쪽에 설치된 구명보트에 비해 발사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었습니다. 갑판 12월 47일 비렐름 라이스호는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로는 로테르담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사우샘프턴, 모로코의 탕헤르를 거쳐 지브롤터를 통해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로 이어집니다. 그 후 이집트의 포트사이드로 항해하여 수에즈 운하를 지나 예멘의 아덴과 스리랑카의 콜롬보로 향합니다. 인도양 항로는 수마트라 북부 사방, 발라완 델리, 싱가포르를 거쳐 자카르타 항구 탄중 프리옥에서 끝납니다. 이곳은 과거 바타비아로 불렸습니다. 이 항로 완주에는 보통 30일 걸립니다. 비렐름 라이스호는 8개의 젤처 엔진으로 2개의 프로펠러를 돌려 평균 22노트로 운항했습니다. 이로 평균 항해 시간이 25일 이하로 줄었습니다. 빌렘 라이스호는 네덜란드 라인의 오라냐호와 함께 네덜란드령 동인도 항로에서 인기 있는 전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동인도, 즉 현재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승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월에 1953년 비렐름 라이스와 오라냐는 홍해에서 반대 방향으로 항해 중입니다. 1950년대에는 여객선들이 승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라냐호가 빠르게 접근하자 비렐름 라이스호는 급히 좌연으로 돌았고 2배는 충돌해 비렐름 라이스호의 선수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비렐름 라이스호도 최소한의 손상만 입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냐호는 손상으로 인해 억류될까 걱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콜롬보 기항을 건너뛰고 바로 자카르타로 향합니다. 양측 선박 모두 소통 부족으로 충돌 책임이 있습니다. 6개월 후 빌름라세오는 짙은 안개 속 일드바트 북서쪽 약 19마일에서 또 다른 충돌 사고를 겪습니다. 이 대형 여객선은 네덜란드 연안 유조선 코르넬리스 B호와 충돌하여 유조선이 침몰하게 됩니다. 58년 로열 로테르담셔 로이드 네덜란드 라인은 세계 일주여객 서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선단은 오라냐호, 요한 반 올덴바르네 펠트호와 함께 로열 더치메일 쉽스 깃발 아래 항해하며 요한 반 올덴바르네 펠트호는 트윈 스크류 모터십 라코니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1958년 9월부터 1959년 2월까지 비렐름 라이스호는 암스테르담 윌튼 피에르노르트 조선소에서 새로운 서비스 준비를 위해 대대적으로 개조됩니다. 원래 4등급이었던 객실 체계는 1등석과 관광석 2가지로 축소됩니다. 175명의 1등석 승객과 770명의 관광석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100개의 새로운 선실이 설치되고
모든 객실에 에어컨이 확장됩니다. 일부 선실은 한 등급이나 다른 등급의 예약이 더 많을 경우를 대비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침대가 설치되어 최대 승객 수가 1167명으로 늘어납니다. 자바인 승무원들은 유럽인으로 교체되며 이들을 위해 100명의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숙소가 필요합니다. 빌렘 레이스의 관광 클래스 윈터 가든은 상부 구조 옆에 유리로 둘러싸인 가든 라운지로 개조되며 공간을 확장하고 전망을 열기 위해 뒤쪽에 창문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을 더 많은 계절과 기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로테르담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긴 항해에 적합합니다. 앞쪽 굴뚝의 높이가 높아져 연기, 그을음, 배기가스를 더 높고 뒤쪽으로 멀리 보내게 되어 개방된 갑판과 승객 공간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핀 스테빌라이저가 수면 아래 선체에 장착되어 거친 바다에서의 롤링을 줄여주어 항해를 더 편안하게 하고 멀미를 줄여줍니다. 1959년 3월 비렐름 라이스는 호주 뉴질랜드행 월드 서비스 홍보에 나섭니다. 이 배는 로테르담을 출발해 사우샘프턴, 지중해, 수에즈 운하, 프리멘틀, 멜버른, 시드니를 거쳐 뉴질랜드로 향하고 돌아올 때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돌아옵니다. 로열 더치메일 선박들은 영국 여객선에 인기 있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4년 말이 되자 항공여행의 증가와 인기로 인해 승객 수가 줄어들었고 비렐름 라이스는 운항에서 제외되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 65년 플로테라우로 선사는 비렐름 라이스, 오라녜를 인수합니다. 비렐름 라이스는 소유주 이름으로 개명됩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 최대 선주이자 나폴리 시장이었던 아킬레 라우로, 그리고 오라녜는 그의 아내 안젤리나 라우로의 이름을 따서 개명됩니다. 매각 후 아킬레 라우로와 안젤리나 라우로는 하이브리드 크루즈선으로 개조하기 위해 팔레르모로 보내집니다. 1965년 8월 9일 아킬레 라우로호의 기계실과 유틸리티 공간에서 폭발이 발생해 짧지만 심각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어 대규모 구조적 손상은 없었지만 개조 작업이 크게 지연됩니다. 아킬레 라우로호 두 번째 개조로 선체 상부 구조가 확장되어 선수에 4m가 추가됩니다. 새로운 영위 분산 장치와 함께 굴뚝 높이가 높아지고 전방 산책 데크와 새로운 1등석 수영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벽이 추가됩니다. 숙박 시설은 크루즈 고객에 맞게 조정됩니다. 아킬레 라우로의 완전 리메이크는 선박을 현대 여객선으로 바꿔 전쟁 전 디자인의 흔적을 지웁니다. 선체가 크루즈 라인 전통색인 파란색으로 칠해져 아킬레 라우로는 블루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66년 4월 아킬레 라우로는 플로테 라우로 라인의 호주 노선 서비스로 북유럽에서 시드니와 웰링턴까지 항해를 시작합니다. 아킬레 라우로는 예멘 소요 사태에서 영국 군인 가족 대피를 도왔고 이는 영국 통치 종료로 이어졌습니다. 아킬레 라우로는 수에즈 운하 폐쇄 전 마지막 북쪽 항해 중 하나를 통과합니다. 1972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연합 사이에서 벌어진 67년 6.1 전쟁 동안입니다. 아킬레 라우로는 이탈리아 제노아 조선소에서 세 번째 개조를 거쳐 전기 여객선에서 전용 크루즈선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공용 공간, 선실 배치, 선내 시설이 개조되고 이전 개조 때 추가된 에어컨, 안정장치, 추가 선실 등도 개선됩니다. 개조 작업 중에 또 한 번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전 개조 때보다 더 심각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로 5개월의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개조와 수리 후 아킬레 라우로는 대서양 여객선 운항을 종료하고 크루즈선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배는 6개 데크에 최대 1167명 승객을 실을 수 있습니다. 1975년 4월 아킬레 라우로는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레바논 가축 운반선 유세프호와 우연히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혼잡한 좁은 수로에서 발생했고 유세프호는 급히 침몰해 승무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킬레 라우로는 손상 후 수리의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해 이탈리아 제정경찰은 플로틸라우로
라인이 운영한 불법 선상 도박 운영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제노바에서 아킬레 라우로를 압수합니다. 이 압수 조치는 불법 카지노와 탈세 의혹 보고 후 시행됐습니다. 크루즈 기간 동안 선박은 항구에 억류되어 운항이 잠시 중단됩니다. 12월 2, 81년 배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3명이 사망합니다. 대피 도중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운항이 중단됩니다. 82년 라우로. 라인스가 파산하면서 이 배는 카나리아 제도에 정박해 있다가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합니다. 회사의 부채 관련 법적 분쟁 동안 약 1년간 압류됩니다. 이탈리아 당국 개입으로 아킬레 라우로는 제노바로 돌아옵니다. 1985년 그리스 해운사 찬드로스 라인이 전세 계약으로 아킬레 라우로를 인수합니다. 1985년 10월 3일 아킬레 라우로는 12일간의 지중해 크루즈를 위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출발합니다. 크루즈는 나폴리, 알렉산드리아 항, 아슈도드, 리마솔, 로도스, 피르스, 카프리를 방문한 후 제노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탑승객은 148명이고 수백 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습니다. 10월 어느 날 선박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정박했고 151명의 승객 이 피라미드를 관광하기 위해 하선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육지로 떠난 후 저녁에 포트사이드에서 다시 배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아부토마트 칼라시니코바 47 자동소총을 든 4명의 남성이 배를 납치해 승무원과 97명의 승객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남성들은 모하메드 자이단 또는 아부 아바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의 한 분파 소속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장에겐 항구를 떠나라고 승무원들에겐 임무 계속하라 지시합니다. 납치범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선박은 시리아로 향합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는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장애가 있는 유대계 미국인 리온 클링호퍼를 살해합니다. 그들은 그를 2번 쏜 뒤 두 승객에게 휠체어째 그를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납치범들은 선장에게 키프로스로 가라고 하지만 입항이 거부됩니다. 좌절한 납치범들은 배를 다시 항구로 돌리라고 지시합니다. 이틀간 협상 끝에 이집트는 인질 석방을 대가로 납치범들에게 이집트를 통한 안전한 통행과 기소 면제를 허락합니다. 선상에서 납치범들은 이집트 항공 737 항공기를 타고 튀니지로 이동합니다. 항공기는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세로토가에서 출격한 미 해군 F-14 톰캣 전투기 7대에 의해 요격당합니다. 항공기는 시칠리아의 나토 시가넬라 해군 항공기지에 강제 착륙합니다. 그곳에서 미군 델타포스가 비행기를 포위하자 이탈리아 공군과 경찰이 델타포스를 다시 포위하며 납치범 신병 확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시가넬라 위기로 알려진 이 사건은 미군이 철수하고 이탈리아 당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일로 미국, 이탈리아, 이집트 간 외교 관계가 크게 손상됩니다. 아킬레 라우로 호는 이탈리아 제노바로 돌아옵니다. 이 납치 사건은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크루즈 산업을 붕괴시켰고 지중해에서는 승객 감소로 여행이 취소됐습니다. 1986년 3월 아킬레 라우로호는 지중해 크루즈를 재개했고 한 달 뒤 알렉산드리아 근해에서 좌초했습니다. 7시간 뒤 배는 손상 없이 다시 떠오릅니다. 1987년 플로타 라우로 선사는 오늘날 메디테라니언 쉬핑 컴퍼니 크루즈로 더 잘 알려진 지중해 해운 회사에 인수되고 새 회사는 스타 라우로로 불리게 됩니다. 아킬레 라우로는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 그곳에서 블루레이디는 한 달 동안 임대되어 숙박선으로 사용됩니다. 위치는 서호주 프리멘틀입니다. 1990년대 초 아메리카스컵 요트 경주 기간 동안 아킬레 라우로는 호주 노선을 운항하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거쳐 뉴칼레도니아와 바누아투 같은 남태평양 지역을 여행합니다. 1994년 11월 32일 저녁 아킬레 라우로는 97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안에서 50마일 떨어진 지점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크랭크 케이스가 폭발하면서 냉각유가 배기 시스템으로 들어가 강렬한 오일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까지 아무도 화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승무원들은 선내 호스와 수영장에서 끌어온 물을 사용해 기관실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오일 화재에 물을 붓자 불길이 더욱 번지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선장은 모든 승객을 상부 갑판에 모이게 하고 선박을 버릴 준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크루즈 디렉터와 직원들은 침착하게 승객을 진정시키며 그룹별로 대피를 안내합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언어로 지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적별로 정리됩니다. 직원 중에는 3년 전 오션어스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를 도운 기타리스트 모스 힐스도 있습니다. 저는 선장과 승무원이 떠난 뒤 모스 힐스가 승객들을 구조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 링크를 여기 남깁니다. 한 노년의 독일인 승객이 심장약을 가지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어떤 승객도 객실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과 연기가 퍼지자 모스 힐스는 얼굴을 두꺼운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배가 반쯤 불타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연기가 자욱해 그는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복도에 있는 방화문이 닫히고 잠긴 것을 발견하지만 출구문을 찾아냅니다. 그 문은 수영장 데크에 작은 바와 외부로 연결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간이 지나도 화재 진압에 실패해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엔진룸에 뿌린 물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새벽 5시에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선장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불길이 마지막 두 구명보트 쪽으로 번지자 모스 힐스 등 일부 승무원과 승객이 고립됩니다. 그와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선미의 고무 구명 뗏목으로 안내합니다. 동시에 물 위에 있던 단단한 구명보트 하나가 선미로 떠내려옵니다. 고무 구명 뗏목은 갑판 위 유리섬유 포드에 보관되며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2명의 승무원이 이를 배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뗏목은 선미 아래로 떠내려온 단단한 구명보트 위에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한 영국인 승객이 사망하고 다른 8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구명보트에 있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구명 뗏목을 물에 밀어넣습니다. 모스와 다른 승객들은 흔들리는 밧줄 사다리를 따라 15m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물속에 뛰어들어 구명 뗏목까지 헤엄칩니다. 모스와 승무원들은 연로한 승객들을 뗏목 안으로 올립니다. 파나마 등록 유조선 하와이안 킹이 아킬레 라우로의 조난 신호에 가장 먼저 응답해 현장에 도착 대부분의 승객을 구조합니다. 총 10척의 선박 이 구조에 응답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순양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게티즈버그와 프리기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해리버튼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지부티와 케냐, 몬바사 항구로 이송됩니다. 다음 날 12월 2일에 이탈리아 소방 예인선들이 도착하여 아킬레 라우로의 불에 탄 잔해를 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피해를 평가하기도 전에 예인을 시작합니다. 10시에 화재의 열기로 인해 증기가 차오르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물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블루 레이디오는 전복되어 침몰합니다. 모스 힐스는 약을 구하지 못해 노인은 구명보트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 네덜란드 여성은 사망했고 또 다른 네덜란드 노인은 구명보트에 있던 승객과 함께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4명이 되었습니다. 아킬레 라우로호는 소말리아 해안백 해리 앞 인도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수심은 1000에서 5000m로 타이타닉호 3800m 보다 깊습니다. 아킬레 라우로호가 침몰한 후 스타 라우로는 보험금으로 20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약 4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4명의 하이제커와 11명의 공범은 이탈리아에서 15, 30년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타 라우로는 메디테레니언 시핑 컴퍼니 크루즈로 이름이 변경됐으며 현재 전세계 크루즈 운영사 중 승객 수용 능력 3위입니다. 더 많은 재난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세요.